이번 시간은 그 세법인데요. 상당히 좀 복잡합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하다 보면은 사실 6개 강좌를 다 강의를 하는 거죠. 중개사, 세법, 뭐 개론, 등기법, 공시법 뭐 다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깊게는 사실 모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여러분보다는 더 지식이 좀 높게 있겠지만 아주 그 6개 영역을 다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우리가 중개 영역에서 실무 영역에 쓸 수 있는 만큼만 여러분들이 습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세법 하는 거는 버릴 거는 버리시고 그 다음에 그 갖고 브리핑할 자료로 갖고 계셔야 될 사항은 반드시 갖고 계셔야 돼요. 그래야 손님이 듣기에 저 양반 굉장히 실력이 있구나 이렇게 그 인식을 합니다. 특히 세법에 관해서 질문해 오시는 분이 많기 때문에 이런 간단한 양도세 같은 게 깊이 나가면 돼요,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양도세 문제가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분의 속해진 환경, 그분의 재산 환경 이런 게 다 틀릴 수가 있기 때문에 양도세 얼마 나와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기본적인 것만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됩니다까지만 브리핑하고 취득세야 뭐 딱 정해진 거고, 그죠? 이번 시간에는 일단은 제가 오늘 10강까지 생각을 했는데요. 8강이 좀 시간이 걸릴 거고 9강, 10강이 남았죠. 여러분들이 이제 교과서에 보는 바대로 취득세하고 아마 양도세하고 이런 부분만 중점적으로 나와 있을 거예요. 일단 우리가 세금을 갖다 분류하면은 취득 단계하고 보유 단계하고 양도 단계가 있죠. 그 취득 단계는 그냥 취득세만 내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올해가 아니죠. 작년에 2018년 9.13 조치 때 가장 많이 강조된 부분이 바로 세금 강화를 좀 하고 대출을 좀 약하게 대출을 갖다가 억제를 시키고 그런 게 9.13 조치로 우리가 정책 조정을 한 것이죠. 그래서 그 정책 조정을 한 것 중에서 취득세 부분은 사실 건드릴 게 없고 보유세 부분에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와 그 다음에 양도세 부분에서 양도세 이 부분을 좀 많이 건드렸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빡빡하게 살고 있습니다. 부동산 그 업자분들이. 자, 일단은 취득세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어떻게 외우시는지 모르지만 취건 양주 뭐 이렇게 저 다닐 땐 취건 양주를 외웠는데 취득세는 물건지에서 발부를 하고요. 그 다음에 양도세 같은 경우는 주거지, 그죠? 그쪽으로 이제 우리가 발부를 하죠. 일단 취득세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바와 마찬가지로 한번 그냥 다시 복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고 거기에 또 이어질 강의가 있으니까 제가 외운 대로 써볼게요. 근데 그 정도는 여러분들이 양도세 여기 쓰는 부분하고 취득세 이렇게 쓰는 부분하고 양도세 제가 이따가 과세 표준 거 쓰는 거 같은 경우는 반드시는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의뢰인한테 설명을 할 정도 같으면 그 정도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여기다 칠판에다 쓰는 거는 가능하면 그 정도면 여러분들이 암기를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내용이에요. 취득세 같은 경우는 간단하죠. 일단은 85제곱미터 이하가 있고 85제곱미터 이상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6억 끊어지고요. 그 다음에 6억에서 9억 끊어지고
9억 이상으로 끊어지고 이렇게 끊어지죠. 그죠? 그래서 얘는 일단 기준세가 1%, 2%, 3% 이렇게 되죠. 그죠? 요 8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뭐가 붙죠? 지방교육세가 붙죠. 그래서 이거의 10%.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의 10% 이렇게 되고 이거의 10%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85제곱미터 이상이 된다면은 지방교육세 말고 농어촌 특별세가 붙죠. 그게 0.2%가 붙죠. 그래서 얘가 1.3%가 되고 2.4%가 되고 3.5%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럼 여기서 얼마 전에 그 취득세 부분을 갖다가 그게 뭐냐? 개정 발표된 거 이렇게 들으신 분 있으세요? 100만 원 단위로 끊는다는 거 들으셨어요? 들은 적 있죠? 어? 안 들었어요? 이게 아직 되는 건 아니고요. 개정 발표가 일단 개정안이 발표가 됐는데 되면은 2022년부터 될 거예요. 이게 100만 원 단위로 끊어집니다. 어떻게 끊어지냐면은 얘 같은 경우 요 9억을 안 넘기려고 굉장히 빠뚱빠뚱거립니다. 그래서 8억 9,950 뭐 이런 식으로 해서 3%를 안 넘기려고 요걸 안 넘기려고. 그래서 얘네 세무서 애들하고 삼성 애들이 어떤 애들인지 알죠? 세금을 어마무지하게 얻어내려고 그것만 연구하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얘를 갖다가 앞으로 요 구간을 100만 원 단위로 세분화하겠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얘가 1%니까 1.01%에서 여기까지가 어디야? 3%니까 2.99까지 끊겠다는 얘기예요. 이 100만 원 단위로 끊겠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이해되시겠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지금 7억 5천 정도. 7억 5천을 기준점으로 삼으면은 얘가 지금 2%로 잡으면 이게 얼마예요? 2%면 1,500 나오나요? 그죠? 2% 잡으면 취득세가 1,500 나오죠? 얘가 기준점이 되는 거야. 얘를 기준점이 돼갖고 7억 5천까지는 1,500은 똑같아. 근데 만약에 7억 5천 미만 같으면 오히려 세금이 줄어드는 거야. 왜냐면 얘부터 시작하니까. 2% 시작되는 게 아니잖아. 얘 구간은 무조건 2%였었는데 얘는 1.01%부터 시작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7억 5천에 딱 가면 7억 5천이 2%가 1,500만 원이란 말이에요. 여기까지는 오히려 요 밑은 세금이 줄어들어. 근데 7억 5천 이상은 세금이 늘어날 수밖에 없죠. 왜? 2.99까지 가니까. 이해되시겠어요? 요걸 100만 원 단위로 세분화하겠다. 이런 내용이 개정안이 발표가 되었고, 요게 개정안이 이제 돼서 공표가 돼서 하면 2022년부터 지금 현재 1월부터 진행되는 걸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아직 확정은 됐어요. 확정은 됐지만 일단 시행을 된 건 아니니까 이렇게 된다는 것만 아시고 2022년부터는 이렇게 세분화가 된다. 요 내용만 여러분들이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주택 말고 주택 외 같은 경우에는 4.6%가 진행이 되죠. 4.6%는 뭐 상가 근린 뭐 말없이 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거의 4.6%라는 거는 어떤 게 계산된 거예요? 4% 기본세율에다가 그 다음에 농특세 0. 아까 2라 그랬죠? 그 다음에 지방교육세 0.4 이렇게 해서 4.6%가 진행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취득세가 면제되는 게 있어요. 면제되는 거는 일단은 첫 번째로 1가구 1주택이고 그 다음에
40제곱미터 이하이면서 1억 이하인 경우, 그런 경우에는 그러니까 굉장히 소형주택이죠. 40제곱미터 이하 같으면은 3.3이니까 약 13평? 그죠? 그 정도의 그 규모를 가지고 1억 미만, 그리고 1가구 1주택일 경우에 그 정도는 야, 너 취득세 안 내도 돼. 그냥 살아. 집 잘 샀네 하면서 열심히 살아 착하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내가 무주택자였었어. 무주택자였는데 고맙게도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집을 하나 상속해 줬네. 그것도 비과세. 취득세를 안 냅니다. 그리고 공공주택이 아니라 공동주택이 있는데요. 신축에만 되는 겁니다. 자, 신축인데 오피스텔이나 아파트나 주택 임대 사업자로 등록을 일단 해야 돼. 내가 신축 아파트, 신축 오피스텔을 하나 사요. 근데 얘를 주택 임대 사업자 등록을 하는 거예요. 에? 그랬을 경우에 그 규모가 평수가 6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그때는 우리가 과세를 안 합니다. 취득세 과세를. 대신에 단이라는 표현이 있죠. 그죠? 단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그 표현이 뭐냐. 아니, 그러니까 신축만 되는 것이니까 일반 주택을 사가지고 되는 건 돼, 안 돼? 그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신축만 내가 사가지고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사람한테만 6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만 취득세를 면제시켜준다는 얘기지, 일반 주택을 사서 하는 건 아니란 얘기예요. 신축 개념이에요. 그죠? 단, 그 취득세율이, 취득세가가 200만 원이 넘는다. 200만 원이 넘으면은 85%를 감면을 하고 15%를 갖다 낸다는 얘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할게요. 만약에 1억짜리 주택을 사거나 오피스텔을 샀을 경우에 1억짜리 주택을 있을지 모르지만 아무튼 샀다 이 말이야. 샀는데 얘는 취득세가 얼마예요? 얘는 110만 원 아니야? 1.1%니까. 그죠? 자, 그럼 110만 원이에요. 그럼 얘는 취득세 면제 안 면제? 면제죠. 200만 원이 안 넘잖아. 200만 원이 넘는 경우에만 85%가 감경이 되고 15%만 내는 거니까. 얘는 지금 110만 원밖에 안 되니까, 그러니까 1억 200만 원이 안 되려면은 한 1억 7천이면 얼마? 1억 7천 정도. 그죠? 그럼 주택 같은 경우 1억 7천 정도 사면은 취득세 안 내도 된다는 얘기죠. 60제곱미터 이하라면. 그죠? 이해되시겠죠? 근데 만약에 OP를 샀어. 얘는 OP는 몇 프로? 4.6%야. 그럼 얘는 취득세가 얼마? 460만 원이야. 그럼 얘는 다 면제되는 게 아니죠. 조금 아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몇 프로 감경된다? 그렇지. 얘 같은 경우는 85%만 감경이 되고 15%가 부과가 되겠죠. 그럼 460에 대한 15%가 10%가 46만 원에다가 5%가 23만 원이니까 69만 원을 내라는 얘기예요. Understand? 네. 그러니까 취득세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6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우리가 신축을 사서 임대사업자로 낼 경우에는 취득세가 면제되지만, 단 그 취득세가가 200만 원이 넘는 경우에는 85%를 감경하고 15%는 내야만 된다, 이런 뜻이에요. 이해되시겠죠? 요거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2018년까지만 진행되기로 했었는데, 요거는 내년까지 2021년까지, 내후년인가요? 2021년까지 연장이 됐습니다. 요거 계속 이렇게 되는 건 아니에요. 21년까지만 연장됐다는 것을 아시고요.
요걸 또 설명 안 드렸네. 취득세는 상가 주택의 경우에 따로따로 내야 되죠. 에? 그렇죠? 취득세는 상가 주택의 경우에, 그러니까 밑에는 상가고 위에는 주택인 경우에 취득세는 주택 따로 취득세 내야 되고, 주택 비율에 대해서, 그리고 상가 비율에 대해서 따로따로 취득세를 내야 되는 거죠. 양도세는, 응? 양도세는 우리가 현재까지는 현행법으로는요, 이건 지금 취득세 아니에요. 취득세는 무조건 각각 내는 거고, 양도세 같은 거는 현행법으로는 주택 부분이 상가보다 조금이라도 크거나 같은 경우에는 얘는 전체가 주택입니다. 전체가 주택으로 세금이 내는 거예요. 에? 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상가가 더 큰 경우에는 각각 이렇게 내야 되는 거죠. 얘 따로, 얘 따로. 그러면 어떤 집에 가보면 여러분들 바깥으로 막 외부 계단 이렇게 된 경우 있어요. 그 왜 냈을까? 외부 계단 왜 필요했을까? 주택 면적을 좀 넓히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 계단이 없었다라면은 얘가 더 큰 거야. 이해되시겠어요? 계단도 주택으로 들어가는 거야. 왜? 주택으로 들어가는 출입구니까. 그래서 바깥으로 외부 계단을 만들고 이 평수를 넓힌 거야. 신고를 해가지고. 그래서 0.5평이라도 넓으면 얘는 주택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주택세금하고 차이가 많이 나잖아. 1.1%하고 4.6%인데 차이가 많이 나지. 그죠? 그래서 얘를 갖다가 그렇게 편법을 써가지고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런데 요게 이제 진짜 이건 법이 바뀐다고 예고가 나왔죠. 어떤 예고가 나왔냐면 앞으로 니네들, 그래서 얘네들 이거를 자꾸 이걸로 받아갖고 비과세를 자꾸 받으려고 하니까 얘가 많이 합쳐가지고 지금 현재 9억 같으면은 비과세잖아. 1주택이 같으면은. 그러면 상가주택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비과세를 받는 거 아니에요. 요것들 봐라. 안 되겠네. 그래서 만들어 놓은 게, 그러면 앞으로는 9억 이상 상가주택의 경우에 면적에 관계없이, 그러니까 얘가 크고 관계없이 무조건 각각으로 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어떤 부분에 세가 늘어난 거예요? 얘 부분에 세가 늘어난 거죠. 어차피 주택 부분 같은 경우는 나눠보면 9억 이상이 안 되면은 얘는 비과세 받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는 옛날에는 이걸 통틀어서 이렇게 됐으니까 비과세가 됐지만, 그죠? 근데 지금은 면적에 관계없이 이 정도 9억 이상 상가주택 같은 경우는 면적에 관계없이 무조건 요 상가에 대한 거는 세금을 4.6% 때리겠다 이 말이에요. 결과적으로 얘가 늘어난 거야. 이해되시겠죠? 자,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를 들어가겠습니다. 양도소득세 같은 경우는 일단 여러분들이 요거를 자꾸 여러분들이 8.2 조치, 9.13 조치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 많이 들으셨죠? 그럼 8.2 조치가 뭐고 9.13 조치가 뭘까? 그걸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8.2 조치는 가장 빠바방 때린 게 뭐였었어요? 거주. 2년 거주. 그죠?
그러니까 2017년 8월 2일 날 파리 조치는 가장 중요한 그 정책 중 하나가 2년 거주 요건을 채워야 비과세가 된다. 다만 거기에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팍 하고 집어넣을 부분이 앞으로 조정 대상 지역이라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 부분이 해당되어야지만 2년 거주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닌 경우는 해당이 돼야 안 돼. 안 되는 거예요. 옛날에 뭐였었어? 2년 거주 요건이 아니라 2년 보유 요건이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나 조정 대상 지역 내에서 파리 조치 때 나온 게 집을 살 경우에는 2년 거주 요건이 추가돼야지만 1세대 1주택으로 해당받는다 이런 게 된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2017년 파리 조치 때는 거주 2년이라는 게 되어 있었어요. 얘 같은 경우는 어떤 지역? 조정 대상 지역. 그죠? 그리고 2018년 우리가 9.13 조치 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장 큰 정책이 대출을 갖다가 약화시키고, 그죠? 강화시킨 거죠, 어떻게 보면. 그리고 세금의 어떤 방향 같은 경우를 더 올린 거죠. 그러니까 더 받아내려고 한 거죠. 그죠? 이게 정책 중에 가장 중요한 정책이에요. 그러면 지금 요 거주 2년이라는 것은 무조건 조정 대상 지역에 한해서예요.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닌, 여러분들이 헷갈릴까 봐 하는데, 이게 그 말 같고 그 말 같죠? 이런 말 자주 나오잖아요. 그죠? 어떤 지역은 투기 지역이고, 강남구, 송파구 뭐 이런 데는, 그리고 어떤 지역은 투기 과열 지구고, 어떤 지역은 조정 대상 지역이고 이렇게 됩니다. 좌우진간에 이 내용이 바로 요게 서울 전체예요. 서울 전체는 조정 대상 지역에 속해 있는 거고, 그 중에서도 또 요만큼은 과열 지역이고, 또 그 중에서도 뭐 송파, 뭐 강남 이런 데는 투기 지역이고, 이렇게 된 겁니다. 결론은 서울 전체 지역은 다야. 그러니까 나가면 나갈수록 더 강력해지는 거죠. 그죠? 이런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조정 대상 지역이라는 것은 서울 전 지역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 지역에 집을 샀을 경우에 8월 2일 날 이후에 집을 샀을 경우에는 무조건 2년 거주 요건이 추가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우리가 양도세 비과세 요건이 뭐가 있었어요? 일단은 뭐가 돼야 돼? 1가구 1주택이 돼야 돼, 무조건. 그죠? 그럼 고가주택 돼야 안 돼? 고가주택이 아닌 상태여고. 그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얘기한 대로 2년 거주 요건을 채웠을 경우에 양도세 비과세 요건이 되는 얘기예요. 그러면 2년 거주도 조정대상 지역에 한해서만이야. 조정대상 지역이 아닌 경우에는 2년 보유만 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 부분은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리면서 양도세 하는 부분은 간단하게 손님들한테 설명할 수 있는 걸 그냥 강제적으로 암기 한번 해놓으시라 그랬어요. 그죠? 자, 일단은 이 과세 표준이라는 게 그렇죠. 그 다음에 세율이 얼마냐. 그 다음에 누진 공제액이 또 있죠. 과세 표준 여러분들 혹시 외우는 거 있었죠? 시험에 많이 나왔을 텐데 얼마부터 시작돼요? 1200부터 시작되죠. 그죠? 오늘 이거 하시고 난 다음에 내일 아침에 올 때는 머리 감고 오지 마세요.
머리 감으면 그냥 다 사라지는 거야. 제가 머리 감아보니까 알아. 머리 감으니까 다 사라지더라고. 자, 일단 1200만 원부터 시작하죠. 그리고 4600, 8800, 1억 5천, 3억, 5억, 5억 이상. 이렇게 되죠. 자, 그리고 세율은 6에서 42% 조정이 됐죠. 그 얘가 6%고, 얘가 15%고, 24%고, 35%, 38%, 40%, 42% 이렇게 됐었죠. 누진공제라는 건 뭔지 알죠? 그죠? 조금 이따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은 요거를 여러분들이 몇 번 써보면 외워지게 되니까 요걸 외우세요. 누진공제 얘는 얘 빵원입니다. 그죠? 108만 원부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522만 원, 1490만 원, 1940만 원. 이거 외우기 쉬워. 1490, 1940. 이것도 외우기 쉬워. 어떻게 외우냐면 2540, 3540. 이것도. 얘는 2540. 자, 요거는 여러분들이 가능하시면 꼭 외워주시길 바래요. 그러면 누진공제를 아까 설명을 왜 했냐면 전에는 계산을 우리가 저희 배울 때는 이 누진공제액으로 계산을 하지 않고요. 만약에 여기가 내가 만약에 6천만 원 정도의 과세표준을 댔어요. 그러면은 여기 계산하고 여기 계산하고 여기 계산하고 이렇게 했었어요. 에? 이게 없었을 때. 근데 지금은 간단하죠. 일단은 여기까지는 24%니까 무조건 얘에다 24%를 곱해버리는 거야. 그러면은 이 안에 걸려있는 것도 있고 이 안에 걸려있는 것도 있죠. 그게 바로 522만 원이란 뜻이야. 에? 그래서 무조건 이 걸려있는 건 얘를 곱하고 얘를 빼주면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계산이 간단하게 나오죠. 내가 손님들한테 의뢰인한테 설명할 때도 과세 표준이 만약 6천만 원이 나왔다면 6천만 원에 걸린 건 24%에 걸린 거 아니에요. 24% 무조건 곱하는 거야. 그리고 여기 걸린 것도 있고 여기에 중복으로 걸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얘를 빼주는 거야. 이해 안 되시는 분 없죠? 그 다음에요. 이 과세 표준이라는 게 그럼 이 과세 표준이 어떤 의미로의 과세 표준이냐? 이 금액을 어떻게 정하느냐?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빼주면 그게 과세 표준이 되는 건가? 아니죠. 내가 양도를 갖다가 만약에 5억을 했어. 근데 취득가액을 3억을 했어. 그럼 2억이 과세 표준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일단은 이 과세표준의 개념은 맨 처음에 우리가 양도가액을 5억에 팔았으면은 이 5억에 팔아서 뭘 빼줘야 돼요? 취득가액을 빼줘야 되겠죠? 거기에다가 여러분들이 쓴 취득세, 법무사 비용, 중개비용 이런 걸 다 합쳐서 그냥 필요비용이라 그러죠? 필요경비. 자, 이걸 빼면 이게 양도 차익이라는 데 되겠죠. 그죠? 이 양도 차익에서 장기 보유 특별 공제가 있으면 장특 공제를 해주고요. 자, 그럼 얘가 빼준 게 비로소 양도 소득이 되겠죠. 그럼 양도 소득에서 1년간 얼마씩 빼줘요? 개인 공제 250만 원씩 빼주죠. 그래서 이것을 개인 공제 빼주고. 자, 이게 바로 양도소득 뭐야? 조금 아까는 과세 표준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아까 여러분들이 외운 여기다가 세율을 곱해주는 거야. 이 과세 표준이 그때 과세 표준이에요. 그래서 세율을 곱해준 게 바로 여러분들이 날라오는 산출 세액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요 정도까지만 여러분들이 아까 그 도표하고
요 정도까지만 손님들한테 설명해서 아마 요 정도 나올 겁니다. 그런데 제 말을 믿지 마시고요. 세무사를 가셔서, 왜냐하면 양도소득세 같은 경우는 본인들이 모든 걸 다 알려줘야 되는데 알려주진 않거든. 뭐 집이 어떻게 있을 수도 있고 모르는 집이 있을 수도 있어. 자기가 뭐 옛날에 같이 살았는데 일로 나왔다 그래서 내가 분가를 안 한 거야. 그럼 지는 2주택이 된 거야. 그것도 모르고 그냥 이게 뭐야 이거 나오는 거 전출 이런 것도 안 하고 그냥 나와 있는 거야. 그리고 집을 사버렸어. 얘는 2주택이 된 거야 졸지에. 분가를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것도 모르고 있었던 거야. 그런 관계가 있을 수도 있었기 때문에 세금 관계가 팍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양도세 부분은 가능하면 많이 건드리지 말고 요 정도만. 거기다가 다주택자 같은 경우에 주택수가 2주택이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다 몇 프로가 더 붙어요? 10%가 더 붙죠. 2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아까 나온 산출세액에서 그죠? 거기서 저기 가세 표준에서 10%를 더 세율을 요 세율에서 10%가 더 계산해서 붙는다는 얘기예요. 15%면은 25%가 되고 3주택 이상은 20%가 더 붙고. 그죠? 그래서 만약에 내 구간이 24% 구간이다. 아니, 한 42% 구간이다. 그럼 집을 내가 3개 갖고 있어. 그럼 얼마가 되는 거야? 62%가 되는 거예요. 어마무지하지? 예. 그렇게 계산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일시적 2주택이라는 것도 존재하죠. 일시적 2주택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내가 집을 하나 사더라도 전에 있는 집이 있는데 내가 이 집을 몇 년 내에 판다고만 하면은 살 수 있죠? 3년이야, 2년이야? 3년이라면 한국 죽여버린다. 그건 나 배울 때 3년이야. 나 배울 때 어떻게 배웠냐면 1년 3년 종전 이렇게 배웠어요. 내가 집이 있어. 그 집을 갖다 딴 집을 사. 그럼 내가 이 집을 파는 조건으로 옛날엔 이게 3년 내에만 팔면 됐었어요. 근데 2년이에요. 그게 어떤 거다 또? 그렇지. 알았어요? 내가 아까 조정 대상 지역이란 말을 내가 계속 강조를 하죠. 조정 대상 지역을 갖다 항상 염두에 두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얘가 지금 여기가 조정 대상 지역이야. 그리고 얘가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니야. 이 경우는 아까 지금 얘기한 2년으로 돼, 안 돼? 이 경우는 3년이야. 자, 2년이라는 얘기는 서울에 있는 집을 살 때, 다시 말해서 조정 대상 지역에서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집을 살 때.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항상 염두에 두는 거는 집이 지금 어디 있어요? 서울에 있으면은 되는 거고. 저기 지방에 양주 어디에 있어요? 그거는 상관없어요. 그거는 3년 내에 팔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조정. 아시겠죠? 그 다음에 동거복량 같은 경우에는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났죠. 혼인은 5년. 그죠? 아무거나 팔아도 되나요? 아무거나 먼저 팔아도 됩니다. 그러니까 동거복량이나 혼인 같은 경우에는 일시적 2주택이 됐을 경우에 얘를 팔아도 되고 얘를 팔아도 되고 먼저. 아시겠죠? 그러나 상속은 어떤 집을 먼저 팔아야 돼요? 상속은 무조건 본인 집부터 먼저 팔아야 돼요. 상속된 집을부터 팔면 안 되고 상속을 받았으니까 내가 본인이 갖고 있는 집을 팔아야 비과세가 된다는 뜻이에요. 아시겠죠?
임대사업자가 전에는요, 요즘 배운 게 평생 한 번 배웠죠. 평생 한 번이라고 안 배웠어요? 자, 일단 여기가 내가 임대를 주고 있는 주택을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또 임대를 갖고 있는 주택을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얘는 거주 2년을 했어요. 그러면 얘는 임대사업자 등록을 했겠죠. 자, 했습니다. 근데 얼마 전까지는 얘를 팔고, 얘는 팔면 뭐가 돼요? 비과세 되죠. 그죠? 또 하나 사, 거주 2년. 팔어? 그럼 뭐가 돼? 비과세 되고. 계속 비과세가 됐었어요. 여태까지. 그죠? 그런데 바뀐 법에서는 이렇게 딱 바뀌었어요. 그러면 요 거주 2년을 하고 얘를 갖다가 팔았어요. 그래갖고 또 신규의 집을 갖다가 사서 2년 거주를 했어요. 그럼 얘는 어떻게 된다? 얘는 양도세 과세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평생 한 번만 비과세 된다는 얘기야. 에? 뭐 어떻게 바뀔지도 몰라. 근데 세법하고 공법하고 하도 바뀌니까 헷갈려요. 진짜 선생님들도 그렇고 뭐 바뀌는 헷갈리지만 아무튼 세법책에 나오는 거 보면 뭐가 강조되어 있냐면 평생 한 번 이렇게 강조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도 평생 한 번이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에? 바뀔지도 모르지만 무슨 의미인지는 알겠죠? 여태까지는 임대사업자 등록을 해가지고 임대 뭐 가지고 있고 내가 거주한 주택을 2년 거주하고 팔아도 또 사도 팔아도 다 1세대 1주택으로 해갖고 비과세가 됐는데 앞으로는 한 번만 평생 한 번만 허용하겠다는 얘기야. 한 번 팔았으면은 한 번 팔아서 얘를 양도세 비과세를 받았으면은 이때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의미가 되겠어요. 아시겠죠? 이 부분이 여러분들이 상당히 좀 헷갈릴 수가 있는데요. 아까 얘기한 대로 8월 2일 날 그러니까 8월 2일 날 기준으로 해갖고 어떻게 파느냐에 따라서 양도세가 비과세되고 안 될 수도 있겠네요. 그죠? 요걸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8월 그러니까 무조건 고가주택 같은 경우는 올해가 지금 12월이죠. 고가주택은 무조건 올해 팔아야 돼요. 안 팔면은 큰일 나는 건 아니지만, 자, 일단은 팔이 좋지 전에 만약에 주택을 구입을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우리가 그냥 일반 주택을 보고요. 고가주택을 보겠습니다. 팔이 좋지 전에 샀기 때문에 일반 주택을 팔았을 경우에는 이거는 뭐 1가구 1주택일 경우를 말하는 거야. 얘는 무조건 비과세죠. 그죠? 1가구 1주택이고 이 전에 샀으니까 팔이 좋지 떨어지기 전에 샀으니까 얘는 무조건 비과세가 되는 것이죠. 그렇죠? 이제 얘부터 이제 문제가 되는데 얘는 올해까지는 비과세예요. 고가주택이라는 얘기는 뭐가 고가주택이에요? 9억 이상이 고가주택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9억까지는 뭐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야?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럼 9억이 넘으면 뭘 받을 수 있어? 장기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잖아요. 그죠? 이것까지 장특공제까지 다 받을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죠? 그게 올해까지야. 올해까지 뭐 2년 거주 어쩌고저쩌고 뭐 무관하게 팔이 좋지 전에 샀으니까. 그죠? 자, 그러면은 이거를 후에 구입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물론 조정 이게 들어가야 되겠죠. 일반 주택 같은 경우에는 2년 거주 요건이 일단 돼야 되겠네.
그래야지만 비과세를 받죠. 인정이 이해해? 너무 이쁘다고 빤히 쳐다보지 마. 자, 일단 일반 주택 같은 경우에는 조정지역 대상 같은 경우는 후에 구입했기 때문에 2년 거주 요건이 채워지면 비과세. 그러나 고가주택 같은 경우는 2020년 1월 1일부터는 사건이 납니다, 이제. 어떤 사건이 나냐면, 얘 같은 경우는 무조건 거주하면 상관이 없어. 2년 거주를 하면은 문제될 건 없어요. 응? 그러니까 2년 거주를 한다면 9억까지도 비과세가 되고, 그죠? 나머지 더 오래 살면 장특공제도 받을 수 있고, 그러니까 2년 거주 요건만 채우면 뭐 얘나 아무 관계가 없다는 얘기예요. 거주를 못할 상황도 생길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럴 경우에 거주가 만약에 안 될 경우에는 얘는 9억까지도 비과세를 못 받고 장특공제도 못 받고 아무것도 못 받는다 이 말이에요. 아무것도 못 받는다. 거주를 안 했을 경우에.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고가주택을 갖고 있으면 이런 혜택을 다 살지 못할 형편인데 고가주택을 갖고 있으면은 내일 파세요. 내가 팔아드릴게. 아시겠죠?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거기에 복잡하게 제가 이렇게 막 써놨는데 제가 간단히 이렇게 계산을 해보니까 딱 요 말이야. 그래서 딱 요 말이니까 팔이 좋지 전에 샀느냐 후에 샀느냐 그 다음에 2년 거주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양도세가 과세가 되고 과세가 안 되고가 되니까 그 점만 여러분들이 상기를 시키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거기 보니까 증여 추정 배제 금액이라고 나와 있죠. 그죠? 증여 추정 배제 금액. 어, 57페이지에 그죠? 어저께 우리가 주택 취득 자금 조달 계획서를 작성을 하면서 3억 이상이 되면은 너 돈 어디서 났어? 너 돈 어디서 났길래 너 10억짜리 집을 샀어? 이렇게 너 일로 와봐 이렇게 저 한다고 했었죠? 자, 그러면 뭐 저기 어르신도 계시고 그러는데 어르신이 집을 3억 5천짜리 샀는데 돈 어디서 났어? 일로 와봐. 이러면 돼요, 안 돼요? 그죠? 저 어르신 정도 같으면은 딱 보니까 한 10억 이상이 있단 말이야. 그런데 돈 어디서 났어요? 이렇게 그러면 실례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인생을 살았으면 이 정도 금액은 있을 거라고. 그러니까 증여를 추정을 배제한다는 얘기예요. 그게 간단히 생각하면 30세 미만 같은 경우는 5천만 원. 30세 이상은 1억 5천. 그죠? 그 다음에 40세 이상 같은 경우는 3억 이렇게 되죠. 그러나 그거는 무슨 주일 경우에? 세대주일 경우에. 세대주일 경우에 그 정도 되지 나 혼자 살아. 나 비세대주야. 그러면은 아무래도 좀 깎이겠죠. 그죠? 그게 반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2분의 1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5천만 원은 똑같고 그죠? 그래서 7천만 원, 1억 5천만 원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세대주인 경우에는 30세 미만 5천, 30세 이상 1억 5천, 40세 이상 3억까지는 그 정도 돈이라면 뭐 전세 자금도 있을 테고 여러 가지 있을 테니까 증여라고 생각하지 않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우리가 징역세 공제하는 그 난이 있죠. 우리가 세법 선생님이 항상 얘기하는 게 배우자는 어떨 때 써먹을 때가 가장 좋다고 그랬어요? 증여세나 상속세 부분을 갖다 써먹을 때가 가장 있다고 그랬었죠. 어마무지하게 해주니까. 그죠? 나머지는 써먹을 때가 많이 있는데
괜히 없다고 그냥 그러는 것이지만 아무튼 배우자의 증여, 배우자의 상속은 어마무지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일단 증여세 같은 경우에는 배우자 증여가 몇 억까지 비과세? 6억까지 비과세가 됩니다. 대신에 그 6억을 비과세를 받아갖고 내가 6억 5천 정도를 내가 부인한테 증여를 해줬어요. 그럼 6억까지 비과세잖아요. 그럼 얼마에 대한 세금만 내면 돼? 5천만 원에 대한 세금만 내면 되겠죠. 그런데 이 할망구가 이거를 4년 9개월 만에 팔아버렸어. 그랬을 경우는 뭐가 돼요? 2월 과세라는 거 배우셨죠? 2월 과세가 돼가지고 이분이 그러니까 5년 내에 팔면 안 되는 거야. 5년 내에 팔면은 2월 과세가 돼가지고 이 증여를 해준 양반이 옛날에 한 30년 전에 이걸 10,000원에 샀다고 쳐. 이걸 10,000원에 샀다고 쳐. 10,000원. 그럼 이 10,000원에서 6억 지금 저 6억까지를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6억을 갖다가 차액을 이걸 갖다가 세금을 내야 된다는 뜻이야. 이렇다면 뭐 안 받는 게 낫죠. 세금이 어마무지하니까. 그러니까 2월과세라는 얘기는 만약에 5년 내에 팔았다라면 그 증여를 한 사람이 취득한 단계로 돌아가서 그 단계부터 지금 양도한 6억 그 단계까지의 차액 계산으로 양도소득세를 매기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5년 돼 팔지 마세요. 알았죠? 그냥 갖고 계세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상속 증여 세율은 우리가 그 1억과 1억 같은 경우에는 내가 상속 증여를 해줬을 때 그 세금이 1억에 10%죠, 10%. 그죠? 1억이면 1,000만 원이 세금이 붙는 거예요. 그러면 가끔 이제 증여를 하는 게 나을까? 아니면 매매 뭐 이런 걸 하는 게 나을까? 이렇게 이제 의뢰인들이 물어보면 계산을 잘 해보세요. 그냥 이렇게만 하세요. 일단 증여를 하면 내가 1억 정도를 증여를 한다고 치면 10%의 세금을 내는 거예요. 확실하게. 아까 얘기한 대로 내가 이 딸내미를 내가 집을 사주는데 이건 도저히 이거 취득자금 조달 계획을 맞출 수가 없네. 그럼 내가 증여를 했다고 아예 하는 거야. 그냥 1억 정도를. 그죠? 그 1억 정도를 많이 했다 하면은 실제로 한 3억을 다 줬어도 1억 정도 했다 그러면은 세금 낸 게 있으니까 그냥 믿어. 이 세무서 애들이. 그걸 추적을 끝까지 안 나와. 실제로 3억을 다 해줬는데 그냥 신고를 하는 거야. 나 얘한테 1억 정도를 해줬다. 신고를 해주면은 그거를 그럼 나머지 2억 차익은 어떻게 했어? 이게 막 그런 정신이 없어요. 세금 제대로 냈네. 그리고 그냥 보통 그냥 넘어가요. 그러면 1억 정도를 했으면은 1,000만 원만 세금 내면 된다는 얘기야. 그죠? 그리고 5억까지는 20%. 대신에 그러면은 내가 1억 1,000만 원을 갖다가 증여를 했는데 얘는 지금 세율이 어떻게 돼요? 20%가 되죠. 그죠? 그랬을 경우는 얼마야? 2,200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 누진공제 해줘야 돼, 안 해줘야 돼? 그걸 1,000만 원 빼준다는 얘기야. 아시겠죠? 누진공제가 왜 필요한지 아시겠죠? 얘는 지금 달랑 1,000만 원 넘겼는데 프로테이지가 10%가 늘어났잖아. 그거 억울하잖아.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누진공제를 갖다가 1,000만 원 해준다는 얘기예요. 5억에서 10억까지는 30%인데 그때 누진공제는 6,000만 원을 해준다는 얘기고. 아시겠죠? 자, 세법은 여기까지 정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